그래야 수요일 날 제가 좀 문제 풀어드리잖아. 첫 번째 설명드릴 것은 영지식 증명이에요. 영지식 증명. 그래서 영지식 증명은 증명자가 그 알고 있는 정보를 보여주지 않고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갖고 있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은데 내가 그걸 보여주면 믿을 수 있잖아요. 나는 지금 내 지갑에 5만 원짜리 지폐가 2장 있다라고 얘기하면 이걸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꺼내서 2장 보여주면 되죠. 근데 영지식 증명은 안 보여주고 증명을 하는 거예요. 안 보여주고 증명. 그래서 그게 이제 영지식 증명인데 그 예제로 이런 동굴 문제를 가지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B는 A구나. 그래서 A는 이게 동굴이 이렇게 가서 여기에 막혀 있어요. 일로 가도 막혀 있고 동굴이 막혀 있는데 여기에 비밀문이 존재를 하고요. A는 그 비밀 주문을 알아. A는. 그런데 B한테 증명을 하고 싶어요. 나는 여기에 비밀문이 있고 그 비밀 주문을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것을 B한테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쉬운 방법은 뭐냐면은 A가 B한테 비밀 주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너 가서 해봐. 했더니 잘 되네? 그러면 이제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런데 A는 가르쳐 주기가 싫은 거야. 그렇지만 알고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 A가 B한테 너 여기 있어 라고 하고 아무 쪽으로 보이지 않게 들어가요. 그러면 얘가 소리쳐요. 왼쪽으로 나와라, 오른쪽으로 나와라. 그럼 얘가 어디로 들어가는지 간에 얘는 뭘 알아? 비밀 주문을 아니까 얘가 나오라는 쪽으로 나올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 경우에 한번 이렇게 갔는데 얘가 비밀 주문을 모른다고 가정했을 때 맞힐 수 있는 확률은 얼마일까? 그러니까 올바른 쪽으로 나올 수 있는 확률은 얼마일까? 50%죠. 그러면 이거를 10번 수행을 하면은 1024분의 1이 돼요. 그렇죠? 그럼 0.0001% 정도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믿을 수 있겠지. 그 정도 되면. 그렇죠? 그래서 이 과정을 여러 차례 반복을 하는 거예요. 얘가 확신할 수 있게끔. 한 번 하면 늘 부정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여러 차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번 정도를 하면 B가 됐어. 알겠어. 너는 알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이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영지식 증명인데 이걸 통해서 B가 알게 되는 어떤 사실이 하나도 없나요? B가 알게 된 사실은 뭐야? 있어 없어? B는 A가 그걸 알고 있다라는 것은 알게 돼요. 하지만 그 외에는 몰라. 그러니까 제로 knowledge proof라고 이름 자체는 영지식 증명인데 실제로 저 사용자, 증명자가 그걸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라는 것은 알려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정확히 엄밀히 얘기하면은 제로 knowledge proof는 아니고 한 비트 정도의 정보는 노출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밥은 이 증명에 참여를 하게 되면 A가 증명을 알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죠. 그런데 B는 다른 사용자한테는 그 사실을 또다시 증명할 수는 없어요. 비디오로 녹화를 하더라도 못해. 왜? 비디오로 이 과정을 녹화했어. 그래서 보여줬어. 그러면 A가 알고 있구나 라고 그 비디오를 본 사람이 믿을 수 있을까요? 못 믿어요. 왜? A, B가 짜고 찍을 수가 있어요. 우리 10번 하는데 왼쪽, 오른쪽, 왼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 이거다 딱 얘기해놓고 비디오를 찍으면은 그렇게 나오겠죠. 늘 왼쪽 하면 왼쪽으로 나오고 오른쪽 하면 오른쪽으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영지식 증명은 참여해야지만 증명이 되고 참여한 사람도 또다시 다른 사용자한테 증명을 못하게 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밥은 이 과정을 비디오 녹화해도 다른 사람한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지식 증명. 그럼 이 영지식 증명이라는 것이 실제 어디서 쓰이냐?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개인 키를 내가 갖고 있는데 이 공개 키에 대응되는 개인 키를 내가 갖고 있는데 그 개인 키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한 가장 쉬운 방법은 뭐겠어요? 개인 키를 주는 거죠. 나 갖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가 y equal gx인데 x가 개인 키예요. y가 공개 키예요. 그러면 이 y에 대한 개인 키를 알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돼? x를 상대방한테 주면 돼요. 그럼 그 상대방도 g의 x승을 해서 그 값이 y, 너 알고 있네? 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는 안 하겠지. 암호 세계에서는 저 친구가 개인 키를 달라고 해서 내 개인 키를 줄 수는 없잖아. 그래서 나는 내 키를 알고 있다고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지식 증명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가 C 값을 랜덤하게 생성하고 그러면 얘가 이런 값을 계산하면은 요걸 확인하면은 X를 모르는 사람은 이 S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 참여한 입장에서는 이게 이 P가 X를 알고 있고 믿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여기서 C의 역할은 뭐냐 하면은 C를 이 증명자가 어떤 C를 줄지 알면은 이 사용자가 이 X를 몰라도 A 값을 이렇게 만들어 놔서 줌으로써 S를 먼저 계산하고 A 값을 만들어 줌으로써 요게 통과되게끔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은 C가 0, 1, K라고 되어 있죠. 이건 뭐냐면은 C는 K비트 문자열이라는 거예요. 그럼 K비트 문자열을 요 증명자가 추측해낼 수 있는 확률은 얼마가 될까? 10비트면 2분의 1의 10승이죠. 1024분의 1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C를 한 10비트 정도 하면 아까처럼 요거를 10번 반복한 거랑 똑같은 그런 안전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1 주고 그 다음에 0 주고 그 다음에 1 주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C를 랜덤한 값을 여기서 베리파이어가 랜덤하게 선택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C가 뭐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미리 계산해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에 이렇게 계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런 식으로 S와 C를 랜덤하게 생성해서 AC, S 값을 공개를 하면 이거가 가짜인지 실제 프로토콜 수행해서 교환된 건지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까도 뭐라 그랬어? 녹화해서 보여줘도 다른 사용자는 믿을 수 없다 그랬죠. 여기서 보는 것처럼 누구든지 요 ACS 값, 요걸 만족하는 ACS 값을 임의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 프로토콜에 참여하지 않아도 이 ACS랑 요 ACS랑 비교하면 그 차이를 우리가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영지식 증명을 우리가 개인 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만 알아도 영지식 증명이 뭐다? 뭘 증명하고 싶은데 증명자가 그것을 공개하지 않고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영지식 증명은 트랜스퍼가 안 돼요. 본 사람이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보여줘도 다른 사람은 그 증명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 참여하지 않고는 증명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하게 이제 하나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은닉 채널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은닉 채널. 서브리미널 채널. 서브리미널 채널은 어떤 합법적인 메시지에 또 다른 메시지를 은닉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나쁜 거죠. 그렇죠?
여기에 보시면 얘가 감옥에서 두 사용자가 죄수인데 편지를 주고받아요. 그러면 감옥 내에서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지만 편지 내용을 간수가 다 확인합니다. 엉뚱한 뭐 탈옥 계획을 세우나 엉뚱한 짓을 하지 않나 다 보게 돼요. 그럼 이 합법적인 편지이지만 이 두 사용자는 거기다가 자신들만이 아는 비밀 정보를 넣을 수가 있죠. 그런 정보를 뭐라 그래요? 은닉 채널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암호 세계에서는 전자 서명이 있죠. 이 전자 서명에 은닉 채널을 우리가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을 시먼스라는 사람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엘가마, 뭐 RSA 이런 전자 서명을 하는데 밖에서 보면 이거는 평범한 메시지에 대한 은닉 그러니까 평범한 거에 대한 전자 서명이에요. 그런데 특정한 사용자 입장에서는 거기에서부터 특별한 메시지를 빼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보보호 측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은닉 채널을 포함할 수 없게끔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전자 서명을 설계를 할 때 사용자들이 은닉 채널을 거기다가 포함할 수 없게끔 전자 서명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이제 알려진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어떤 전자 서명 프로토콜이 은닉 채널로 활용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왜? 악의적인 사용자들이 불법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부인 불가 서명이라는 것이 또 만들어졌는데 여러 가지 용도로 쓰기 위해서 그래서 이 부인 불가 서명은 일반적인 전자 서명은 그 서명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키를 가지고 있으면 누구든지 서명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근데 부인 불가 서명은 서명자가 협조를 해줘야지만 서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명을 내가 공개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내 서명을 확인 못하는 거예요. 내가 확인키를 주더라도 나랑 프로토콜을 수행해야 돼. 협조를 해줘야 돼. 그런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은 협조를 당연히 해줘야 되는 사용자한테도 협조를 안 해줄 수 있죠. 그렇죠? 협조를 해줘야지만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 사용자는 합법적인 사용자로서 협조를 해줘야 돼. 여기서처럼 소프트웨어를 배포를 했고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돈을 낸 사용자야. 그러면 내가 걔를 확인시켜 줘야지만 이 사용자가 그 소프트웨어를 쓸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또 그래서 뭘 집어넣냐면 사용자는 서버는 그러니까 그 서명자는 두 가지만 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하나는 서명을 확인해 주는 거. 또 하나는 이 서명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아니면 잘못된 거다라고 증명하는 거. 두 가지 있는 거예요. 만약 내가 거부를 하게 되면 이거는 나한테 이제 내가 적법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안 하게 되면 내가 책임을 물게 되어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부인불가 서명이라는 그런 이름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서명을 확인해 주거나 부인해 주거나 두 가지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인불가 서명은 이제 서명 나중에 확인할 때 서명자랑 협조를 구해야 되겠고 그 협조를 구할 때 이제 저 사용자한테는 내가 해줄 필요 없으면 안 해줘도 되고요. 해줘야 되는데 엉뚱하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할 수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인불가 서명을 이제 일반 서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 가능 부인불가 서명도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즉 나중에 서명자가 특정 값을 공개를 하게 되면 부인불가 서명이 내 협조 없이도 누구든지 확인키만 있으면 확인할 수 있게끔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인 불가 서명. 그러니까 부인 불가는 핵심은 서명자의 협조가 있어야지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정된 확인자는 이 협조가 이제 내 협조가 필요하니까 내가 없으면 서명을 또 내가 진짜 해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현재 온라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정된 확인자 프로토콜을 둬서 이제 요 서명은 서명자의 협조가 필요한데 서명자가 직접 협조해 줄 수도 있고 자기의 비서나 대리인을 둬서 대리인에게 또 확인을 시켜줄 수 있게끔 만든 것이 지정된 확인자 서명이에요. Designated Conformer. 그래서 서명자가 지정한 사용자는 이 서명을 다른 사용자에게 확인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된 확인자 서명.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이제 확인이라는 관점에서 접근이 된 특수한 서명 프로토콜 알고리즘들인데 이 프록시 서명은 서명 자체를 내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서명 자체를 본인이 직접 해야 되는데 내가 여행을 가거나 휴가를 가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어. 내가 직접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대리인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리인이 프록시가 대신 서명을 해주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프록시 서명. 서명자가 자신의 서명키를 지정된 프록시에게 주지 않고 내 서명키를 직접 주면 안 되겠죠. 자신을 대신해서 서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프록시 서명입니다. 그래서 프록시 서명은 이렇게 요구사항들이 있는데 구별 가능성. 프록시 서명과 일반 서명은 구분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위조 불가능성. 원 서명자가 지정된 프록시 서명자만 유효한 프록시 서명을 생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뒤에 가서 설명드릴게요. 프록시 서명자는 프록시 서명이 아닌 실제 서명은 할 수 없어야 돼요. 확인 가능성. 확인자는 프록시 서명으로부터 원 서명자의 서명된 메시지의 동의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얘가 적법한 프록시 서명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식별 가능성. 원래 서명자는 프록시 서명을 통해 프록시 서명자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즉 프록시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을 지정할 수도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5명을 지정해 놨을 때 그 5명 중에 누가 프록시, 누가 서명했는지는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부인 불가능성. 프록시 서명자는 자신이 서명한 프록시 서명을 부인할 수 없어야 됩니다. 근데 이 때문에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서명자가 프록시가 서명한 것처럼 프록시 서명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만 보면. 그래서 그거는 안 되게끔 조치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서명자는 프록시 서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인 불가능성. 프록시 서명자는 자기가 서명한 걸 부인할 수 없어야 되는데 프록시가 해놓고 근데 프록시가 실제 안 하고 원 서명자가 프록시 한 사람한테 그 고생하게끔 저 사람이 한 거다. 내가 안 한 거고 저 프록시가 한 거다. 실제 저 프록시가 안 했는데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실제 프록시 서명을 만들면 이런 기능이 필요하면 프록시도 그러니까 원 서명자도 유효한 프록시 서명은 못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한 서명 프로토콜들을 보고 있는데 확인 관련된 부분을 좀 특수하게 하는 거가 있고 사이닝을 본인이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위탁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일괄 서명은 한 서명자가 동시에 여러 개의 다른 메시지들을 효율적으로 서명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지난번에 해시 함수에 활용해서 머클트리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해시 값들을
메시지가 여러 개 있으면 각 메시지에 대해서 서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머클 추리로 구성한 다음에 맨 꼭대기 값만 서명하는 거예요. OFT처럼. OFT도 이렇게 구성해서 올라가죠. 그러면 루트에 대해서만 서명자는 한번 서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개 많은 메시지가 있더라도 서명자는 요 트리를 구성하는 비용은 들지만 전자 서명 비용은 몇 번만 들어? 한 번만 소요되는 거고, 사용자들이 특정한 메시지의 서명을 보고 싶으면은 그 값들을 주는 거죠. 얘를 알고 싶으면 얘랑 얘를 주면, 이 서명하고 얘를 주면 이 M1이 이 트리에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걸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일괄 서명입니다. 그 다음에 특수한 수학 기법에서는 다중 서명도 되고 결합 서명도 됩니다. 즉 일괄 서명의 차이점은 뭐냐면, 일괄 서명은 한 서명자가 동시에 여러 개의 메시지를 서명하는 거예요. 다중 서명은 N명의 서로 다른 서명자가 동일 메시지에 대해서 서명하는 게 멀티 시그니처고, 결합 서명은 N명이 N개의 다른 것에 서명한 것을 결합하는 거예요. 이제 결합한다는 것은, 이 수학은 모르셔도 돼요. 결합해야 된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은 일괄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일괄 확인하겠다. 그러니까 다중 서명도 그렇고 결합 서명도 그렇고 합쳐가지고 원래는 N개의 서명이 있으니까 이 서명을 확인하려면 N번의 확인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얘네들은 N개의 서명을 결합해가지고 하나의 서명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서명으로. 여기처럼 이렇게 하나의 서명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서명으로 만들면은 하나의 연산을 가지고 복잡 정도는 좀 다른데 하나의 연산을 가지고 서명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N개의 서명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일괄 확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일괄 확인의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뭘까요? 장점은 뭐예요? 확인 비용을 줄이는 거예요. 있죠? 그렇죠? 10개의 서명이 있는데 10번의 확인 비용으로 확인하는 것에 비해서 한 번만 하면 10개가 다 확인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되게 저렴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뭘 전제로 하냐면은 일괄 확인했을 때 확인 결과가 true인 경우죠. 만약 일괄 확인했는데 결과가 false야. 그럼 어떻게 돼? 정답. 그렇죠. 이 10개를 확인했는데 false가 나오면 그냥 10개를 버리면 괜찮아요. 그런 응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10개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유효한 거는 또 걸러내야 된다. 그러니까 유효하지 않은 건 또 빼내야 된다. 그러면 되게 힘들어지죠. 차라리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더 쌀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괄 확인한다는 것은 결합해서 yes라는 값이 나오면 좋은데 yes가 안 나올 수도 있죠. yes가 왜 안 나올까? 내가 어택할 수도 있어요. 얘가 결합 확인한다는 걸 아니까 일부러 거기다가 뭘 넣는 거야? 유효하지 않은 서명을 포함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는 확인했더니 false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또 배제해야 되니까 배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씩 확인하거나 좀 더 하는 방법으로는 분할 정복할 수가 있어요. 반씩도 나눠서 해보. 근데 반씩 나눠봐도 막 서명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결국에는 쪼개고 하다 보면 차라리 일괄하는 게 개별하는 게 더 쌀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있습니다. 응용에 따라 다르지만 일괄항했을 때 결과가 실패이면 어떤 서명 때 실패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쉽지 않다. 분할 정보할 수 있어도 그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그 다음에 전자서명과 프라이버시. 전자서명은 공개키 기술로 하는 거고요. 보통은 인증서를 써요. 그래서 김상진이 전자서명을 하게 되면, 제가 인터넷 뱅킹 할 때 제 인증서로 서명을 하게 되면, 인증서로 서명하는 건 아니지만 그 대응되는 개인키로 하는 거죠. 개인키로 서명을 하게 되면 내 인증서를 가지고 확인을 하게 되고, 그 확인하게 되면 김상진이 서명했다는 것이 알려지는 거가 되죠. 즉 전자서명은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서명한 주체가 명확하게 나타나게 되겠고, 그 서명한 주체가 누구냐라는 걸 통해서 그 사용자의 프라이버시가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서명은 이제 그런 프라이버시 노출 문제가 생기는데, 그걸 위해서 익명 인증 기술이라고 해가지고 전자서명은 서명이지만 익명성, 프라이버시를 좀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서명 기법들도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4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가 익명 아이디, 익명 인증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증서를 발급받을 때 거기다 꼭 김상진이라는 신원 정보를 꼭 넣어야 되는 건 아니죠. 다양한 어떤 정보를 키와 바인딩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냥 발급받는데 교수라는 이름으로 발급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기대 교수인지는 알지만 150명, 160명의 한기대 교수 중에 누구인지는 모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증서를 어떻게 발급받냐에 따라서 프라이버시를 좀 보호해 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의 익명 인증서를 내가 꾸준히 쓴다든지 하나의 익명 아이디를 꾸준히 쓰면 어떤 문제가 나와요? 중간고사에 나왔던 1번 문제. 그것도 틀린 사람이 있고. 불연결성. 불연결성이 문제가 되죠. 그렇죠? 실제 불관찰성은 보장이 되는 거죠. 익명 아이디를 썼으니까 이 익명 아이디가 누구 건지, 익명 인증서가 누구 건지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불관찰성이라는 개념은 만족이 돼요. 하지만 똑같은 아이디로 계속 쓰면, 똑같은 인증서를 계속 쓰면 연결이 다 되죠. 그 연결이 됐을 때 하나가 깨지면 나머지도 다 깨지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익명 아이디, 익명 인증서는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뭘 해줘야 돼? 여러 개를 써야 되는 거죠. 여러 개를 쓰고 여러 개들을 주기적으로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비용이에요. 교체 비용이 든다. 주기적 재발급 문제 등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익명 아이디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그룹 서명이라는 것이 또 개발이 되어 있는데, 그룹 서명은 뭐냐면은 보통은 이제 그룹 관리자가 각 사용자한테 개인키, 그룹 개인키를 줘요. 그러니까 너는 이 그룹에 속한 사람이 맞아? 맞으면 그 사용자한테 특정한 키를 줍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학생들한테 제가 그룹 관리자로서 다 키를 하나씩 줄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있는 분들은 이 반을 대표해서 누구든지 전자서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자서명을 보게 되면 이 학생들 중에 누가 했는지는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그룹 서명입니다. 그래서 그룹 서명은 특정한 그룹을 만들어서 그 그룹에 있는 사용자들한테 키들을, 다 다른 키를 줘요. 근데 이 키를 가지고 각 사용자들은 서명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서명은 이 그룹에 있는 사람이 했다는 건 알지만 이 그룹에 있는 누가 했다는 것은 모르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의 우리가 프라이버시의 경우에는 완전한 프라이버시를 제공하면 안 된다 그랬죠. 완전한 프라이버시를 제공하면 안 되고 뭘 제공해야 돼? 조건부 프라이버시를 제공해야 된다 그랬죠. 조건부 프라이버시라는 건 뭐예요? 필요할 때
프라이버시를 알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익명 아이디, 익명 인증서는 어떻게 알아낼까? 발급한 서버가 유지하고 있으면 되죠. 아이디랑 실명을. 보통 네이버나 이런 데는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 우리가 익명으로 게시판에 올리더라도 저 사용자가 누군지는 우리가 보면 모르지만 네이버는 가입할 때 신원을 다 검증해서 가입한 거기 때문에 누가 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법적으로 찾아낼 수는 있는 거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특정한 기관은 그 사용하는 것이 누구 건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그룹 관리자는 그 그룹 서명으로부터 누가 그 그룹 멤버 중에 누가 서명했는지는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룹 서명은 기본적으로 조건부 익명성을 제공한다. 얘는 다 좋은데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사용자를 철회시키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사용자 철회하는 문제가. 그 다음에는 그룹 관리자의 권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룹 관리자의 권한. 그러니까 그룹 관리자가 남용하면 안 되겠죠. 남용해서 김상진 한 것처럼 더 씌우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못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링 서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룹 서명은 이렇게 그룹을 어떤 특별한 의미에서 그룹을 만드는 거예요. 컴퓨터 공학부 교수 이렇게 하면 한 그룹이 만들어진 거죠. 20명 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링 서명은 사용자가 어떤 메시지를 보낼 때 임의로 만듭니다. 링이라는 거를. 링. 그래서 나는 요번에 링 서명을 할 건데 이 사용자 한 5명의 공개 키를 갖고 와요. 그리고 내 것까지 해서 6개의 공개 키로 링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메시지를 서명해서 보내요. 그러면은 사용자는 그것을 수신한 사용자는 이 6개의 링에 있는 멤버 중에 한 명이 서명했다는 건 알게 되지만 누가 서명했는지는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게 링 서명이에요. 그러니까 링이라는 걸 형성하는데 이 링은 매번 새롭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링을 새롭게 매번 만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비용. 그렇죠? 어떤 비용이 생기냐 하면은 내가 이 링 서명을 해서 누구한테 주면 이 링 서명을 확인하려면 그 링 멤버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10명을 갖고 링 서명을 만들었으면은 10명의 정보, 10명의 공개 키를 그 사용자한테 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만큼 내가 그 사용자한테 줘야 되는 정보가 많아지는 거예요. 링의 크기가 적으면 적을수록 프라이버시는 약해지죠. 링 서명을 2명 갖고 했다. 그럼 2층 가면 나죠. 그렇죠? 2명이면.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익명성 얘기할 때는 그 그룹의 크기가 사용자를 숨길 만큼 커야 된다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크라우드, 익명성을 우리가 논할 때는 우리가 숨을 만한 집단이 있어야 돼요. 그 집단이 적으면 익명성은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철회 가능한 링도 최근에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까지는 조건부가 안 됐는데 조건부. 그러니까 링 서명이 있을 때 그 링에 누가 했는지 나중에 밝혀낼 수 있는 그런 기법도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은닉 서명. 은닉 서명은 서명을 하는데 서명자가 메시지의 내용을 못 보고 서명하는 거예요. 안 보고.
이 그림에서 예를 들면 13이라는 번호를 넣고 13이라는 번호를 넣고 먹지를 하나 넣어요. 그 다음에 밀봉해서 서명자한테 줘요. 그럼 서명자는 이걸 안 뜯지 않고 위에다 도장을 꽝 찍어. 그러면 이 먹지 때문에 도장이 여기 나오겠죠. 그럼 이 13번이라는 것을 누구한테 준 건지는 서명자는 모르게 되는 거죠. 이게 은닉 서명이에요. 그럼 은닉 서명은 서명자의 입장에서 안전할까 안 할까? 안전하지 않겠죠. 내가 서명을 하는데 내용도 안 보고 사인해 주면 돼요? 여러분 절대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어? 뭐 친구가 뭐 사인해 달라고 해서 사인해 줬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 참 힘들어요. 나중에 크면 클수록 금전적으로 돈 꿔달라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아져요. 친구 간에 돈 꾸지 마세요. 별로 안 좋아. 어쨌든 사인에만 함부로 하면 돼. 그것도 되게 아니다. 이 녹화하는구나.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음닉 서명이고요. RSA에서는 이런 식으로 음닉 서명을 할 수 있어요. 이 수학은 뭐 지금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여기다가 요 R이라는 걸 곱해서 주고 나중에 요 R을 제거를 해가지고 유효한 RSA 서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RSA 기반 은닉 서명이에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게 뭐냐면 서명자는 이 M의 내용을 보지 않고 서명을 해주죠. 그건 되게 위험하다 그랬지. 그래서 그 위험한 것을 줄이기 위해서 뭘 하냐면 cut and choose를 해요. cut and choose. cut and choose가 뭔지 아는 사람. divide and choose. 해외에서 살아본 사람. 없어? divide and choose. cut and choose. 케이크를 서양에서는 옛날부터 케이크 자를 때 이제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케이크를 자르는데 이제 자르는 사람이 있고 두 명이서 케이크를 나눠 먹는 건데 자르는 사람이 있고 선택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자르는 사람이 어떻게 자르는 것이 좋을까? 이런데 확률적으로는 어떻게 자르면 제일 좋을까요? 정확하게 반반 자르는 게 좋겠죠. 저 같으면은 3분의 2 쫙 잘라서 못 먹으면 조금이라도 먹으면 되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반 자른다는 거예요. 그게 cut and choose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컷하고 선택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데 이 컷하는 사람이 자기가 손해 볼까 봐 자기가 정직하게 컷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술을 음닉 서명에 적용하면 하나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10개를 보내는 거예요. 10개. 10개를 보낸 다음에 10개 중에 9개는 얘가 열어봐. 열어봐서 엉뚱한 짓을 하지 않나? 나쁜 것들이 있나? 열어봐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안 해줘. 근데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면 안 열어본 한 개의 서명에서 되돌려줍니다. 그러면 얘가 부정할 수 있는 확률은 몇 프로예요? 10%죠. 그렇죠? 10%. 10%. 근데 그걸 더 높이고 싶으면 더 많이 보내야 되지. 그렇죠? 근데 이 커튼 추스를 실제 프로토콜에 쓰면 상당히 비효율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는 커튼 추스를 하지 않아도 가능한 부정하기 어려운 은닉 서명 프로토콜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끝냈다. 야, 좋다.